야담 이야기. 부인, 오늘 밤은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한간에서는 7월 칠성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슬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원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와 달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 찧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보러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아두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네. 남편 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어.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군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군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글을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하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천자만원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달이 어슴풀의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낭군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잠깐만 이리 좀 나와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거꺽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가고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월 칠석 은하수에 까맣같이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서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거니. 인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드려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켠에 바느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켠에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낭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칠석 이날이 오면 직녀아 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꿰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꿰어 가군님 옷을 짓고 낭군께선 글을 지어 재간을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 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글을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섭에 꽂힌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귀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 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 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달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습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 채 글 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왕 의지 같은 필지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가니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과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오. 내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 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날에 부인을 찾아오리오. 그전에는 나를 기다리지 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지 말고 떠나시오며 집안은 털끝만치도 걱정 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지고 지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 된 사람의 기쁨은 한 입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울 원희 또한 대회하여 그를 청하였습니다. 그대가 장원하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뭔노니 그대 가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께 전하려 하니 서슴지 말고 하래요. 오로지 부인의 덕인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켜 싸운데 해마다 7월 7성날이면 재간을 빌어 싸웁니다. 참으로 기특하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다는 말씀이요? 네, 7월 7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실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 공부를 더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7성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울원은 무릎을 툭 쳤습니다. 참으로 어여쁜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배울 것이요. 이리하여 날개가 돋친 듯 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7성날 이 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꽤 기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아 낙내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 것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실을 꿰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 바느실 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의 명절놀이로 되었는데 직녀에게 재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7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밤새 몸을 샅샅이 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더니 페포파리배에 부서진 갓을 쓰고 꼬부랑 막대기를 짚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상주읍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저녁 때여서 집집의 굴뚝마다에서는 3단 같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산등성이를 내려 첫 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아낙네가 밤나무 가지에다 밧줄을 매더니 한 끝을 자기의 목에다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런. 여보시오, 잠깐만.
박문수가 급히 달려갔으나 어느새 여인은 목을 걸고 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밧줄이 길고 나무가지가 휘어지면서 발이 땅에 닿였었습니다. 박문수가 올가미를 풀고 여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사방을 둘러보니 서너 살 되는 사내아이가 쌕쌕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런 철부지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는 여인에겐 아마도 기막힌 사연이 있겠구나. 박문수는 혀를 차며 옆집으로 달려가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중년 아낙네가 역시 혀를 차며 집신을 끌고 앞서 나섰습니다. 박문수는 주막을 찾아 자리를 잡아놓고는 저녁밥술을 놓기 바쁘게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중년 부인이 아이를 보더라도 살아야지. 그런 맘을 먹으면 못 쓴다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었음이었다. 박문수가 자리에 앉아서 혹시 힘이 될지 모르니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니 중년 부인이 먼저 말꼭지를 떼었습니다. 올 한 해에 이 집에서 송장 셋이 났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부사와 원님한테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니, 백성들을 위한 사또들인데 사또한테 죽음을 당하다니요. 좀 자상히. 중년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박문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올봄에 충주부사가 사냥을 나왔다가 바로 이 남씨 부인의 여동생을 보고는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16 수줍은 나이의 처녀가 거절을 했다고 해서 두 손목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아매서 끌고 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산놀이를 갔던 원님이 남씨 부인을 보자 또 그만 환장할 지경이 되어 새파란 대낮에 붙잡고 겁탈하려는 걸 남서방이 보고서 격분을 참지 못해 달려들었다가 형방과 사령들께 붙잡혀 사또를 괄세했다는 죄명으로 하옥시킨 후 형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남씨 부인을 찾아와서 하룻밤만 사또님을 모시면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는 시집가서 과부가 된 시누이가 비장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하룻밤 사또님을 모시면 오라비를 내놓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측은한 채 하며 그러되 남씨 부인의 옷을 입고 남씨 부인으로 가장해서 오늘 밤에 와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옳게가 안 된다고 붙잡았으나 시누이는 형님을 뿌리치고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데서 사람을 내놓으세요. 아, 건 염려 마라. 자, 여기서 보라고. 형방은 관문을 열어놓고는 옥에 가서 남서방을 내놓아 산문을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그날 밤 짐승 같은 원님의 품에 안겨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속히 온 줄 알게 된 시누이는 관가에 뛰어들어 따지었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뻔뻔스럽게도 내놓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미심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가두었노라. 하고 고하댔습니다. 그 바람에 원님이 나와서 무슨 일에 법적 고하되는가고 하문에서 형방이 사실을 말하자 원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과부에게 얼리웠다고 천길 만길 뛰면서 시누이마저 하옥시키라 하고는 형방을 보고 남씨 부인이 오늘 밤에 와서 수청 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테니 그 줄 알고 전하라. 고 올러매었습니다. 형방한테서 이 말을 들은 남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선 인물이 고와도 원수로구나. 자기 한 몸 때문에 가족이 전멸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바치고 옥에 가보니 남편도 시누이도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아침에 돌아온 남씨 부인은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자결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암행어 사출도 를 하지 않는 박문수였건만 내일 아침에는 부득불 마패의 위력을 과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씨 부인을 달래었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 놈이 원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고을의 정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놈을 처단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자결하신다면 돌아가신 낭구님과 시누이께 미안하고 철모르는 자식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머니,
원수를 갚읍시다. 앞집 아주머니도 같이 구경 오십시오. 관가가 뒤집힐 것입니다. 박문수는 이쯤 진시가 되자 어사 박문수가 관아 주위를 한 바퀴 휘돌아보니 선비, 장군, 농군, 야장쟁이, 도련님으로 분장한 서리역졸들이 출두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라 제잡담하고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웬 놈이냐? 문지기 사령이 팩 소리쳤습니다. 사또님께 아릴 말씀이 있어. 흥, 사또님은 너 같은 거지는 만나지 않는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박문수는 입에서 신물이 나왔지만 꼭 참고 사령의 손을 붙잡아다가 허리춤속을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사령은 돈이 생기는가 해서 박문수의 허리춤을 들고 보니 삐죽 이 내민 것은 마패인지라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딱 벌린 채 끌어안는 것을 박문수가 찍소리 말고 사또한테로 안내해라. 고하니 그제서야 연신고를 끄덕이며 앞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겨우 한 발자국씩 떼는 것마저 갈지자로 걸었습니다. 사또님. 무슨 일이냐? 넌 잠자코 있어라. 박문수가 앞에 나섰습니다. 넌 웬 놈이냐? 예, 범골 사또께서 백성들의 질고를 관심하지 않고 뭐시? 국록을 타먹는 사또께서 부녀자 농락에 정신이 팔려 백성들을 파리 죽이듯 하니 이 어찌 참담하리요. 그래서 내가 왔소이다. 라며 호통을 치니 사또는 저런 미친놈이구나. 얘들아 못들 하느냐? 저놈한테 오라를 지우고 아가리에 자갈을 물려 다시는 입방아를 끼치 못하게 해라. 예이. 가만 박문수는 달려드는 사령들을 뿌리치며 포항무도한 사또는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얘들아, 하고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용의 목소리여 범의 꾸중이라 수십 명의 서리역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뛰어드는 바람에 박문수를 바짝자던 사령들은 발이 땅에 얼어붙었는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옴싹달싹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하는데 눈치 빠른 사또놈은 형세가 기운 것을 눈치채고 병풍 뒤로 꼬리 빼는 것을 어느새 역졸이 달려들어 목덜민을 쥐어다 뜰 아래 내동댕이 쳤다. 형방이 또 고리 끼고 내빼는 걸 올가미를 던지니 개새끼 끌려오듯 했습니다. 이때 남씨 부인이 앞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들어서다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의 죄밖에 없노라고 기고만장해서 사람을 죽이고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온밤 자기 몸을 샅샅이 짓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던 미친 개이며 철천의 원수놈인 사또가 하루아침에 길에 나선 미친 개가 되어 사람마다 잡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리고 차는 것을 보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남시부인께선 이리로 가까이 와서 한 맺힌 원을 푸십시오. 이놈, 저 여인을 아느냐? 바로 내 죄악의 철증이 아니냐? 사또는 다가서는 남씨 부인을 보자 질겁하여 손으로 이마를 싸지고 뒤걸음쳤습니다. 얘들아, 이 고을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치 논한을 풀어드려라. 역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의 목을 잘라 저자거리에 걸어놓자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에게는 소매라고 부르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소소매는 한낱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오빠처럼 글을 잘 지은 까닭에 송나라 사람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소동파가 누이 동생과 한담을 하다가 무심간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슬쩍 농을 걸었습니다. 소매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글짓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빠야, 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문인이신데 제가 어디 될까요? 그렇지만 오빠가 하자는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그럼 내 한 구절 먼저 읊지. 오리행인 심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보고 있구나.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내 눈을 두고 지은 글인데 이만하면 괜찮게 되었겠지?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안 쪽에서 본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눈이 올이나 꺼져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한 과장이기는 하지만
오목눈을 두고 지은 글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소동파가 스스로 만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누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소매도 오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빠의 눈을 두고 한귀 지어 읊겠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글짓기 내기가 아니냐, 글만 잘 짓는다면야, 욕이 아니라 한바탕 칭찬을 할 테다. 어서 읊으려무나. 건열로 하금 연락이라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도다. 오빠, 이 누이 동생의 글재간도 이만하면 괜찮지요? 소동파가 들어보니 과연 잘된 글이었습니다.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으니 자기의 눈이 오리가 아니라 몇십리 몇백리나 우묵하게 패어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상도 자기 글보다 더 잘 그렸고 과장도 자기 글보다 썩 잘하였습니다. 이에 소동파는 그만 누이 동생의 글재간에 탐복하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웃고 말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소매가 글에 능하다 보니 그 가문에서 도 글자라는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던 끝에 진서유라는 사람과 혼약을 정하였습니다. 진서유는 소동파하고도 익히 아는 사람이라 비록 성례를 이루기 전이었지만 소매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소매는 진서유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를 별당으로 청하였습니다. 본시 성미가 호방한 소소매는 진서유를 만나보고 손수 그의 글재간을 떠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금생금세의 연분인가 보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천성이 그를 좋아하여 글의 짝이 되지 않는 자를 제 짝으로 섬기지 않사옵니다. 이제 소녀 글귀를 내겠사온데 이 글귀에 답을 주시면 곧 제 서방님이 되리다. 진서유도 속에 먹물을 먹고 글깨나 쓰는 남하대장부라 껄껄 웃으며 응해 나섰습니다. 바라건대 낭자께선 어서 글만 내리시오. 숭어부숭어 조부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보다 낫다. 는 이 글귀의 인명을 가지고 대답하소서. 진서유는 소매의 글귀가 떨어지자 눈을 한번 감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손권이요. 손권이라면 그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한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 것은 손자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 하자는 대로 하니 손자의 권리 그중 크지요. 오라요. 그럼 한 귀 더 받으세요. 천벽투광야 독서라. 담벽을 뚫고 빛을 훔쳐 야밤의 글을 읽도다. 이 글귀에도 인명으로 대답하소서. 공명이요. 그 까닭을 말씀하세요.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광명이니 그것이 공명이 아니겠소. 소매가 글귀를 받아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이 진서유는 글에 능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방자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바라건대 버리지 마시고 어서 택일하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 후 잔치날이 되어 진서유는 사모관대 떨쳐 입고 신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마치고 밤이 되어 동방화촉 밝혀놓으니 진서유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후 잠깐 소풍하고 돌아오니 신방문이 안으로 꽁꽁 잠겨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매가 농을 즐기는 줄 아는지라 부인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매는 딱 잡아떼었습니다. 안 되오이다 서방님. 오늘은 이팔청춘 고이 간직해온 소녀의 몸 바치는 날이온데 어이 그리 쉬울 수가 있사옵니까? 글을 지어 이 문을 벗기시도록 해야 하옵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진서유가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꼭 잠긴 문을 손으로 열라면 몰라도 글로써 어찌 연단 말인가. 소매가 아무리 글을 좋아하기로 첫날 밤에까지 글로 자기를 골탕 먹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열 글귀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어떻게 지어야 한단 말인가. 진서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서성거리며 궁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당 앞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소동파도 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글 잘 짓는 누이 동생이 첫날 밤 신랑과 무슨 글짓기라도 하지 않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가 방금 소매가 글로 문 열라고 하던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그 글을 지을 줄 알았던 진서유가 그 글을 짓지 못해 안타까이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소동파는 벌써 그 글귀를 생각해냈지만 진서유에게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지라 퍼뜩 한 꾀가 떠올라 진서유가 듣도록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못에 던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연못을 보니 달이 내려앉은 몸물이 파문을 이루며 물밑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옳지, 그렇지. 진서유는 그제야 글귀가 생각나서 좋아라 하고 신방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연못가에 소동파가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진서유는 급히 신방문 앞에 뛰어가서 구성 좋게 한 귀 지어 읊었습니다. 투석 중개수저천이라 돌을 던져 물밑에 하늘을 열었도다. 부인, 그래, 이 글이면 문이 열리겠지요. 서방님, 어서 문을 당겨보세요. 진서유가 문고리를 쥐어당기니 잠가놓았던 문이 살짝 열리는데 소매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서방님이 글을 못 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들어오시지를 않으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인님이 통과한 줄 알고 내가 잠깐 방심을 했구려. 나도 남자인지라 첫날 밤이라는 생각에 그만. 미안하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짓궂게 굴어서 죄송해요. 서방님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방님이 첫날 밤에 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말씀이요. 처남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신방에 들어온 서유는 그제야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남 덕분에 동방화촉을 지내는구려. 참으로 문장과 오라비에 글자라는 누이가 올소이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라며 소매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혀가 길어서 좋아요. 옛날 한 시골 선비가 서울의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환양할 큰 뜻을 품고 갔지만 시골 선비는 그만 낙방거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다 새파랗게 젊고 꽃같이 고운 아내를 두고 왔지만 돌아가서 그 아내를 보기도 안 되었고 숱한 일가 친척들을 보기도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의 올바엔 유경살이를 하면서라도 다음번 과거를 한 번 더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리하여 시골 선비는 서울에 남아서 유경살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밥술이나 얻어먹으면서 짬짬이 글 공부하는 신세지만 다행히 어리무던한 주인을 만난 탓에 끼니마다 밥을 많이 담아주어 밥만은 남아돌았습니다. 시골 선비는 남은 밥을 되돌려 내보내자니 미안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생각 끝에 사냥개 한 마리를 사서 길렀습니다. 선비는 사냥개를 반호라고 불렀습니다. 시골 선비는 끼니마다 남는 밥을 반호에게 주니 반호는 좋아서 납작납작 받아먹고는 꼬리를 살살 저으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곁에 있으니 혼자 쓸쓸하게 지내기보다 마음에 의지가 생겨 고독한 생각도 덜 났습니다. 이러구러 세월은 흘러서 시골 선비가 유경살이한 지도 3년이나 지난 시골 선비는 또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시골 선비는 두 번째 과거에도 급제를 못하고 또 낙방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비단옷을 떨쳐 입고 보라는 듯이 고향에 가는데 시골 선비는 낙방이 되어 연기 같은 한숨을 풀풀 내쉴 뿐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과거를 잘 보고 돌아오라고 돈을 쥐어주던 일이 눈에 삼삼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나 부디 성사하고 돌아오라고 부탁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였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갈 생각은 더구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입술을 악물고 고생고생하며 서울에서 유경살이를 3년 더 지내고 세 번째 과거를 보았습니다. 헌데 갈수록 심산이라고 9년 세월 만에 본 세 번째 과거에도 시골 선비 이름은 금방에 나붙지 못하고 낙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6해나 길러준 반호까지도 주인의 안색을 보고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저와 동무해주던 그 반호를 쳐다보기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선비는 먹은 마음이 있는지라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네 번째 과거를 한 번 더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주인 집에 일을 해주고 밤이면 달빛 빌어 글 공부하고 한여름이면 반딧불까지 빌어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일할 때는 밤에 본 글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수저를 들고 상우에 어려운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시골 선비는 네 번째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 꽃이 핀다고 어려운 유경살이를 하며 밤을 낮으로 삼고 일심으로 글 공부한 시골 선비는 네 번째 과거에는 끝내 급제하여 오매에도 바라고 바라던 이름 석자가 금방에 나붙었습니다. 시골 선비 생각해보니 고목에 꽃이 핀 것 같고 구만리장천에 올라가 별을 따온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고생이 다 잊어지고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고향 생각도 무척 나고 사랑하는 아내 생각도 간절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말미를 주어 시골 선비는 비단 옷을 떨쳐 입고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가 친척들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떳떳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한 선비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해와 달같이 환한 얼굴이 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어서 급히 집에 돌아가 그새 고생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 앞에 꿇어 엎드려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반호도 주인의 심정을 알았는지 달강달강 뛰면서 주인의 뒤를 바싹 따랐습니다. 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서 마침내 그리운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시골 선비 서울에서 네 번째 과거까지 보고 오니 떠날 때 꽃같이 곱고 젊던 아내도 어느새 얼굴에 가는 잔주름이 건너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꿈에도 못내 찾아 헤매던 그리운 고향에 와 그처럼 그립던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 기쁘기만 해서 덥석 아내의 손목을 잡아쥐었습니다. 여보, 그새 나 없이 고생인들 얼마나 하였어. 여보, 내 당신한테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잡아진 손을 빼면서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첫 번째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자 3년 세월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군서방지를 하며 이웃사내와 죽자 살자 하면서 서울에 간 남편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골 선비의 아내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도 그 옛날 정은 없어진 지 오랜지라 반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웃사내와 부정하게 사귄 정이 깊어서 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한 아내는 생각하던 끝에 과거에 급제하고 찾아온 그 남편을 죽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그새 그립던 이야기며 유경살이하던 이야기를 하니 그 아내는 마지못해 듣는 채 하다가 밥을 짓겠노라고 부엌에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지지고 볶으며 한참 동안 분주히 돌아치더니 이윽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들어와 아까와는 달리 갖은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이 채를 집으소 저 채가 별미워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부터 수다스럽게 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자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속에는 칼을 품었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해죽해죽 웃으며 수작을 피워대는데 남편은 그런 줄은 꼬물 많지도 모르고 너무도 기뻐서 수저를 들고 앉은 채 먹으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혀만 낼름낼름 거리니 아내는 당신은 혀가 길어서 좋겠네요. 라며 일부러 기분을 맞춰주니 선비는 아내의 얼굴만 눈자리 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끼니마다 시골 선비한테서 밥을 받아먹던 반호가 마당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호는 떠주는 밥을 받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시골 선비의 아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자는데 반호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번개일 듯 번쩍하더니 왕 하고 천둥이 울듯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나는 화살같이 방구들에 뛰어올라 남편에게 음식을 권하며 아양을 떠는 아내의 목을 꽉 물어제꼈습니다. 반호가 어떻게나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물어매쳤던지 아양을 부리던 아내는 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내각을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송금 보듯 뻔했지만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시골 선비는 그만 앉은 자리에 굳어져 박아놓은 말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반호가 시골 선비를 쳐다보다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제가 먼저 넙적넙적 삼켰습니다. 눈 깜짝하는 새에 시골 선비 대신에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은 반호가 시뻘건 피를 토하고 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시골 선비는 악한 아내를 물어 죽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반호의 등을 쓸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길러준 은혜를 갚은 반호를 칭찬하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반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양지 바른 곳에 사람묘처럼 비석까지 세워 묻어주었습니다. 오누이라도 단둘뿐이니 부부가 될 수밖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7년이란 전란을 겪고 나니 국토는 여지없이 짓밟혀 어디 가나 처량한 경상이었고 백성은 생이사별하여 얼굴에 수심뿐 웃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가라앉은 민심을 돌려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려고 생각하던 끝에 우선 대궐 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우정 신하들과 농지거리도 하고 우스운 수수께끼도 내놓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짐은 오늘 즐겁게 놀자고 경들을 불렀네. 과인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임금이 신하들과 놀며 수수께끼까지 내는 일은 고금의 처음이라 모두들 기뻐하며 임금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옛날 오누이 둘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망망한 바다에 나갔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임금이 신하들과 크게 거간을 두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말하니 신하들도 크게 꺼리지 않고 임금의 말 사이에 쐐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채 같은 파도가 일어 고기배는 밀리기만 했네. 세찬 파도가 일어 자그마한 배를 미니 그까짓 배가 다 모여 물 위에 떨어진 나무 이파리 고기배는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 정처 없이 밀려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아득히 멀고 먼 무인도에가 닿았다네. 그래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그 오누이가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될 게 있사옵니까? 누이는 누이고 오라비는 오래빌게 아니옵니까? 한 신하가 제꺽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성대감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왜?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오라비는 오라비고 누이는 누이였겠지만 3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 보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자니 그럴 수밖에 있사옵니까? 예끼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말인고. 아무리 무인도이기로 동방예의지국에서 난 오람누이가 그렇게 쉽사리 부부까지 될 리가 있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성대감은 좀처럼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 따로 예가 있사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무인도에 이르렀으니 처음엔 그저 살 궁리만 했을 테지만
차츰 살아나갈 도리가 생기니까 이번엔 후대를 보고 재미있게 살아나갈 생각을 하게 될 게 아니옵니까? 그런데 남녀는 그들 단둘뿐이니 할 수가 없이 부부가 될 수밖에요. 예란 따로 없습니다. 행하며 예라고 피치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옵니다. 오성대감이 입담 좋게 도리를 따져가며 말하니 그 말을 듣던 임금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경의 말에 도리가 있네. 그러니 경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일세. 상감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이 신하가 풀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럼 상으로 이 담배나 한 대 붙이세. 임금이 상으로 담배를 권하니 오성대감은 받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감께서 어찌 한간 백성들이 담배 권하듯 담배를 상으로 주시옵니까? 다른 상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 임금이 하는 말이 경이 방금 행하면 예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 담배 한 대도 상이라고 내주면 상으로 되는 법이니 어서 받아 피우게. 안 받으면 이상도 없어지네. 말문이 막힌 오성대감이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는 담배를 받아서 빽빽 피우니 임금은 물론 신하들까지 떠들며 웃는 바람에 대궐 안에서 터진 웃음이 대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대궐 안에서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합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날에나 돋친 듯 한간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바람에 차차 한간에도 농이 생기고 웃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처럼 농을 좋아하니 신하들도 담이 커서 임금 앞에서 곧잘 농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한 신하가 관복소매 속에 볶은 콩을 몰래 넣어가지고 와서 임금을 보고 물었습니다. 상감께서 신의 이 관복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 맞출 수 있습니까? 보면 몰라도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 상감께서 알아맞히시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인은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 그래, 그 속에 보배라도 넣어가지고 왔나? 신하는 빙그레 웃더니 관복소매 속에서 볶은 콩을 꺼내서 또또독 소리를 내며 씹어먹었습니다. 경은 대체 뭘 그렇게 먹고 있나? 네, 콩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콩볶이라? 그러하옵니다.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짜개를 주워 먹는다는데 이런 세월엔 볶은 콩 먹기도 쉽지 않는 줄 아랍니다. 그 신하는 우정 더 소리를 내어 콩볶이를 맛나게 씹으며 임금의 안색을 살피었습니다. 임금은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키며 신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주게. 나도 콩볶이를 먹어봅세. 그러지 않아도 딴 생각이 있어 관복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달라고 하니 신하는 한 줌 움켜서 임금에게 콩볶이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서 콩볶이를 받더니 만면에 웃음을 짓고 경들도 맛을 보라며 다른 신하들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볶은 콩을 먹는 일은 대궐이 생겨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허허허. 담배가 식후일미라더니 이렇게 모여 앉아 콩볶이를 먹어보니 이런 때는 콩볶이가 천하의 일미일색으려. 헌데 이 콩볶이는 어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건가? 경이 짐을 생각해서 볶아 가지고 온 건가? 아니올시다. 어허, 필요곡절일세. 그럼 이 콩볶이는 어디서 생긴 건가? 지난밤은 저희의 스승의 제삿날이온데 신은 그만 어젯밤 대궐에 있다 보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침에야 갔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소신이 오늘 나라의 한몫 일이나마 맡아보게 되었사온데 늦었지만 아침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 잡수시다 남긴 제사상 음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지. 아무리 큰 벼슬을 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데 예를 몰라서야 안 되지. 헌데 제가 갔는데도 선생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음복상을 내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잡수시다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가게 어서 차려오라고 청했사옵니다. 그런데도 자제분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컥 화를 냈지요.
그러니 그 자제분되는 사람이 마지못해 나가더니 도리상에 콩볶이를 놓아가 치고 들어와 저희 앞에 공손히 놓고 사과를 하옵더이다. 대감님, 노여오마옵소서. 간밤은 부처님의 제삿날이나 집에는 콩밖에 없어서 지난밤 제사에는 이 콩을 볶아서 부처님 대접을 했습니다. 대감님 전에 감히 음복상을 내오지 못함도 이 때문이오니 널리 생각해 주시고 이 콩볶이라도 잡수시고 가옵소서. 자제분되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콩이 목으로 넘어가겠사옵니까? 산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무방하겠는데 콩이라도 정성껏 볶아서 부처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 안이 효자옵니까? 그래, 너무도 천하에 다시 없는 기특한 일이라 이 일을 상감께 아뢰고저 소매 속에 콩볶이를 넣어가지고 왔사옵니다. 임금은 눈물이 그렁해서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경탄할 일이로다.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처럼 정성스레 대접하고 손들에게도 콩볶이로 음복을 시켰으니 나라 근심을 덜고 부모의 극히 효도한 효자로다. 저마다 이처럼 한다면 어찌 나라가 빨리 부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예의가 바로 서지 않을 수 있을소냐. 이 사실을 글로 적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도록 할지어다. 임금의 명이 내리자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었고 글로 그 사실을 온 나라에 전하니 듣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재물을 허타히 쓰는 일이 없고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에서도 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피니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어렵던 나라 형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섰다고 합니다. 부드럽기가 솜 같은 처녀의 그것을 덥석. 옛날 한 고장에 두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여서 어려운 살림이라도 부지런히 일해 어머니만은 극진히 공대했습니다. 아들이 이러니 어머니 또한 언제나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의 집 10자식처럼 귀히 여겨 일하러 나갈 때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웃는 낯으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각은방에 소문이 자자하여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원수라고 류수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호호백발이 된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임종시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이야, 이애미는 이 세상에 너를 홀로 두고 저 세상으로 간다. 내 너를 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자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야, 너 이애미가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아내가 생기면 재미있게 살아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은 몇 달 며칠을 슬피슬피 울다가 어머니를 자기가 일하러 다니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묻어놓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아침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어머니 살아생전처럼 어머님, 진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서야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럭저럭 엄동설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땅땅 얼어붙었던 강도 풀리고 산과 들의 파란 풀들도 돋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아들이 일하러 나가자고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와 파랗게 새 단장을 한 산과 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나무에 봄이 오니 꽃은 다시 피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 번 간으로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가 생각할수록 서럽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지게를 벗어놓고 낚시대를 찾아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강에 나가서
어머니가 생전에 그처럼 좋아하던 물고기를 잡아다 무덤 앞에라도 놓고 싶었습니다. 강에 나가니 맑은 물이 출렁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맑은 물에 낚시줄을 던지고 낚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던 고기들이 오늘따라 어디 가고 없는지 고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동산마루에 솟았던 해가 서산마루에가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낚시대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나불나불하자 아들은 아마도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 한탄하며 낚시줄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가에 선갈대가 팔랑팔랑하며 두세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팔랑대는 갈대를 보니 갈대 밑에서 고기가 놀면서 갈대를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자고 제꺽 낚시를 갈대 곁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벌써부터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꺽 낚시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게 되었는지라 기뻐서 낚시줄을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낚시에 물려나온 고기는 배가 통통하고 고운 빛깔이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하는 금붕어였습니다. 금붕어는 낚시를 빼자 기쁜 듯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아들이 그 금붕어가 너무도 고와서 들여다보니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는 흡사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앞에서 좋다고 퐁퐁 뛰던 모습 같기도 하였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물에서 사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를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금붕어를 들고 집에까지 달려와서 금붕어를 큰 물독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가 좋다고 큰 물독 안에서 노는데 그 빛깔이 어떻게나 곱고 눈부신지 물독 안에 삽시의 해가 솟고 달이 돋은 듯 환했습니다. 이날부터 아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금붕어가 꼬리치며 노는 물독을 들여다보고 나갔고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물독에서 뱅뱅 돌아치며 노는 금붕어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에게 금붕어라도 있으니 의지가 되고 동무가 되어 전처럼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금붕어가 놀 때 찰랑이는 물소리만 들어도 자기와 다정히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새물을 길어다 물독에 물을 바꿔주며 극진히 금붕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이 금붕어를 잡아다 물독에 넣고 그와 동무해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사흘밤까지 자고 났는데 훗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누가 아침상을 차려놓아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배꼽같이 하얀 이밥을 하여 놓았는데 뚜껑을 여니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올랐습니다. 맛깔스럽고 정갈하게 해놓은 반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싶어 집안을 살피었지만 아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에라 들어온 복을 방치로 쳐던지겠냐 싶어 이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난생 먹어보지 못한 반찬에다 백설 같은 흰 이밥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일하러 나갔습니다. 헌데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뜨끈뜨끈한 화기가 도는데 누가 또 저녁상을 차려놓았었습니다.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아들은 말없이 집안 밖을 살피고 살폈지만 집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밖에는 사람이 왔다 간 자취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상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 저녁 때쯤 되었는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을 내려다보니 연통에서 연기가 몰몰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 팽개치고 번개같이 달려와서 몰래 문구멍으로 집안을 살피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의 선녀 같고 달 속의 상아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가마목에 앉아 밥도 짓고 채도 볶아서 정이 상우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은 더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시에 문을 떼고 들어가 부드럽기가 솜 같은 그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낭자는 누구건데 이같이 루추한 집에 찾아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요? 금붕어 처녀는 부끄러워 이마를 숙인 채 아들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며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따님이온데 생전에 집에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준 덕으로 살아서 용궁으로 돌아갔사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의 은덕을 갚고자 금붕어로 되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내 이제 얼마 후면 곧 사람으로 환신하와 그대를 섬길 몸이옵니다. 하오니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 그대를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보고서야 어찌 다시 그대를 금붕어로 되게 하리까. 내 어머님 덕분에 그대를 맞았고 그대 또한 어머님 덕분으로 날 찾아왔다 하니 우리 오늘부터 부부를 맺고 금슬 좋게 살아감이 어떠하오? 그러하오나 아직은 때가 일러 오히려 해를 입을가 저어되옵나이다. 낭자는 근심마오. 하늘이 굽어 살펴보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치리요. 금붕어 처녀는 차마 아들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둘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재미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바말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은 재간 있고 해달같이 환한 아내를 얻어 근심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금붕어 처녀 또한 마음씨 비단 같은 남편을 맞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깨알이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고을에는 심보가 구세통같이 새까맣고 욕심이 굽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집 총각이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쁘고 재간 있는 금붕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이 산다는 말을 듣자 그만 그 새까만 심보가 나무매 끈처럼 비비탈리고 그 사나운 욕심통이 툭 터져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부자는 워낙 죽은 송장도 뺨을 쳐 부려먹자고 드는 악한 사람이라 효자네 집에 나부랭이들을 끌고 가서 그 금붕어 처녀를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부자는 금붕어 처녀를 붙잡아다 첩으로 삼고 그 처녀의 재간을 빌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자고 욱박질렀지만 처녀는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꽃같이 이쁜 여인을 잡아왔지만 곁에 두고 보기만 하니 마음만 상하고 재간 있는 여인을 잡아왔지만 재간을 피우지 않아 재산이 늘지 않으니 공연히 욕심 끝에 화만동하였습니다. 고약한 부자는 그만 부화통이 터져 그 금붕어 처녀를 목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내를 빼앗긴 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부잣집 담장두리를 빙빙 돌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벼랑같이 험하고 높은 담이 앞을 막아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고 대문을 차고 들어가자니 낮에는 문지기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는 문이 잠겨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겠다고 밤낮 없이 담장을 돌아치며 목이 터지게 아내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밤잠도 편히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또 화가 동하여 담 밖에서 밤낮 울어대며 아내 찾는 그 남편을 잡아들여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청청 하늘에 주먹만한 매지 구름이 동동 떠오더니 우르릉 꽝 하고 부자의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부자는 그만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타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부자네 뜰 안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던 고운 새 한 쌍이 슬피 울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 한 마리는 효자이고 다른 새 한 마리는 금붕어 처녀였습니다. 고운 새 한 쌍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고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산기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간에서 더는 살 길이 없게 된 효자와 금붕어 처녀는 죽어서도 한 쌍의 고운 새가 되어 어머님 무덤가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어머님을 즐겁게 하며 다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